한국의 자유주의에는 왜 뿌리 내리지 못했는가? 2부 박지원 상옥과 풍자 사이 1780년 44살의 한 선비가 청나라 사신단에 섞여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원, 호는 연암입니다. 그는 애초에 이 여행에 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거듭 낙방하고 벼슬의 뜻을 접은 채 황해도 산골에서 농사와 목축을 벌이던 제아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삼종영 박명원이 청고종의 칠순을 축하하는 사절단의 정사로 떠나면서 그를 데려갔고, 이 여정에서 나온 기록이 조선 후기 최고의 문제작으로 꼽히는 열하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정약용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약용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의식에는 근접했지만 시장 자유주의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문제의 근원으로 보았고, 공동체적 재분배를 통해 그것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박지원을 통해 정확히 반대되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조선의 실학자 가운데 사유재산과 시장, 상업의 자유라는 축에서 다산보다 더 나아간 인물이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박지원의 토지론과 상업론, 그리고 그가 남긴 두 편의 소설 양반전과 허생전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박지원이 속한 사상적 그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홍대용, 박제가, 이덕모 등과 함께 북학파라 불리는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북학이라는 말 그대로 이들은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배우려 한 대상이 단순한 문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상공업의 실용적 체계였다는 점입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청나라의 수레와 도로, 벽돌집과 시장 유통망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조선이 생필품조차 제대로 유통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도로와 수레 같은 기초 인프라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박지원 경제 사상의 핵심 문장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제자 박제가가 정리한 북학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경제란 우물과 같아서 계속 퍼내어 써야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쓸 줄 모르면 만들 줄도 모르고, 만들 줄을 모르면 인생은 나날이 공공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검약과 소비 억제를 미덕으로 여기던 성리학적 경제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입니다. 소비가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이 국부를 늘린다는 이 논리는 후대 경제학의 문제의식과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지원과 그의 학파를 흔히 중상주의라 부르는 관행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상주의라는 표현이 유럽의 특정한 경제 정책 노선에서 빌려온 개념이며, 이를 조선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특정 역사 소술 관점의 산물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지원의 문제의식은 특정한 국가주의적 무역 전략이라기보다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경제활동 자체를 천시하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훨씬 근본적인 차원의 주장이었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시각에 가깝습니다. 이제 박지원 경제 사상의 또 다른 축, 토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면천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지방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작성한 글이 한민명전의입니다. 이 글에서 박지원은 한전론이라는 토지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한전론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이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정약용의 토지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정약용의 여전론과 정전론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고 공동체 혹은 국가가 경작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반면 박지원의 한전론은 전혀 다른 접근을 취합니다. 그는 현재의 토지 소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그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만 금지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가진 땅은 건드리지 않되 상한선을 넘는 추가 매입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을 넘긴 토지를 가진 지주라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며 자손들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분산되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히 토지 소유가 균등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다만 은밀히 이 상한을 어기고 매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해당 토지를 몰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제하고자 했습니다. 이 설계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박지원은 사적 소유권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속과 분산이라는 시장적이고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점진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즉 상한을 넘는 신규 매입을 막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로크적 의미의 사유재산권과 이 설계를 나란히 놓아보면 박지원의 한전론은 정약용의 토지 공유 기획보다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약용은 한전론에 대해 대토지 소유를 효과적으로 봉쇄하지 못하며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대, 같은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철학적 태도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상업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박지원은 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통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저하게 옹호했습니다. 성리학적 경제관의 근간이었던 농본억말, 즉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상업을 말단으로 억누르는 정책 기조에 대해 그는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의 언급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유통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줍니다. 사유재산의 존중과 상업활동의 자유,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박지원은 조선 실학자 가운데 시장 자유주의에 가장 근접한 인물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박지원은 정치적 자유주의, 즉 권력의 자의성을 제한하는 문제의식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의 문학작품 양반전과 허생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반전은 가난한 양반이 관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양반 신분을 부유한 상민에게 팔아넘기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이 계약서에 조목조목 나열되는데 그 내용이 온갖 형식적 거래와 특권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상민을 부유하게 만든 실질적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상민은 이런 신분을 살 이유가 없다며 거래를 파기합니다. 이 소설은 세습 신분이 아무런 실질적 가치나 능력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렬하게 풍자합니다. 허생전은 더 직접적으로 경제 문제를 다룹니다. 가난한 선비 허생이 한양의 부호 변씨에게 돈을 빌려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에 시장을 좌우하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흔히 허생의 뛰어난 경영 수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히지만 동시에 매우 날카로운 비판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개인이 자본만 있으면 나라 전체의 과일 유통과 말총 공급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조선의 시장 구조가 얼마나 취약하고 미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박지원이 앞서 열하일기와 북학의에서 주장한 문제의식, 즉 수레와 도로 같은 유통 인프라의 부재가 초래하는 경제적 취약성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양반전과 허생전이 보여주는 비판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이고 풍자적인 차원에 머뭅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와 흠음신서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통치 절차와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거나 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박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판은 신분 제도의 허구성과 경제 구조의 취약함을 예리하게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권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축에서 보면 박지원은 정약용보다 오히려 한 걸음 뒤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시장 자유주의에서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박지원은 반대입니다.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장 자유주의의 축에서는 다산보다 앞서 있었지만 권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축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같은 실학이라는 이름 아래 있었지만 두 사람은 자유주의의 두 축을 각각 절반씩 나눠 가진 채 서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엇갈림이야말로 이번 시리즈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패턴입니다. 조선의 개혁 사상 안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시장 자유주의는 한 인물 한 학파 안에서
온전히 결합된 적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의심한 사람은 시장을 의심했고, 시장을 신뢰한 사람은 권력의 문제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가 하나의 완결된 사상체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 두 축이 결합해야 하는데 18세기 조선의 치성사는 그 결합을 끝내 이루어내지 못한 채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박지원의 사상 역시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안의영강과 면천군수로 재직하며 자신의 구상을 부분적으로 실험해 보았지만 한전론이 조선의 전국적인 토지 제도로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그의 사상은 그의 손자 박규수를 통해 후대로 이어지는데 박 교수는 훗날 개화파 인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됩니다. 상업과 유통을 중시하고 사유재산을 존중한 북학파의 문제의식이 다음 세대에 이르러 개항과 통상 그리고 서구 문물의 전면적 수용이라는 훨씬 급진적인 의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길준을 통해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길준은 조선인 최초로 미국에 유학한 인물이자 서구의 정치 제도와 자유주의 사상을 직접 체험하고 서유견문이라는 방대한 기록을 남긴 인물입니다. 박지원이 상업과 유통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 자유주의에 다가섰다면 유길준은 이제 정치 제도 그 자체, 즉 헌정주의와 권력 분립이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다산과 연암이 각각 절반씩 쥐고 있던 자유주의의 두 축이 유길준에게서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을지 다음 편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